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담수비 제막을 마친 뒤 주위의 평야에 야적된 볕단을 바라보더니 수행한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물이 괴한 노는 십자형으로 나무를 세우고 벼를 다발로 묶어 그 위에 걸쳐 말리면 습기가 완전히 제거돼서 벼 이삭도 잘 건조됩니다.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던 공군 1호기에 오른 대통령은 헬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먼 들판을 응시했다. 기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는 좀 떨어진 곳에 모여있던 출입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비공식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 당진을 향해 출발한 시각은 11시 40분경. 박 대통령이 삽교천 행사장을 둘러보던 그 시각, 김성진 문공부 장관은 2시간째 꼬불거리는 시골길을 달려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하루 전날 도고 호텔에 내려와 있었다. 10월 26일 오전에 김 장관은 삽교천 행사장을 들르지 않은 채 느지막이 승용차 편으로 새로 건립된 KBS 대북방송 중계소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열리는 행사장에 장관이 참석했다가 대통령을 모시고 자신의 소관 행사장으로 와야 했다. 차지철의 경호실은 대통령과의 과잉 접촉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이 관례를 바꾸어 주무장관은 자신의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려야 했다. 건평 500평 남짓한 2층 건물에 안테나 2개가 솟아오른 자그마한 중계소는 아주 후미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중앙정보부가 관할하고 있었으므로 아침에 김재규가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할 뜻을 비쳤던 것이다. 김 장관이 중계소에 상주할 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먼저 둘러보는 동안 맑은 가을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왕몰에 섞인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공군 1호기와 2호기가 중계소 앞뜰에 착륙했다. 2호기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경호 배치를 한 후 1호기에서 박 대통령이 내려오고 차지철이 그 뒤를 따라 내려왔다.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장으로 간 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중계소 현관 앞에서 준공과 개관을 축하하는 테이프를 잘랐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몇 가지 시설들을 설명한 뒤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안내했다. 시멘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방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 순간 김 장관은 흠칫 놀랐다. 그토록 또렷하던 대통령의 날카로운 눈빛이 간데 없었어요.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쾌행하니 안광이 비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얼굴에는 윤기도 없고 대통령 특유의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장관, 나 물 한 잔 줘.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작은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이 이렇게 기진맥진한 채 물을 청하는 모습에 김성진 장관은 목이 맸다. 냉수를 받아든 대통령은 단숨에 꿀꺽꿀꺽 다 들이켰다. 그러고는 어깨에 힘을 쭉 빼더니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며 묵묵히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때까지 박 대통령을 만 9년 동안 모셔왔던 김성진으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에 애가 탔다. 김 장관은 불안해졌다. 어디가 편찮으신가? 아니면 삽교천 행사 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언짢은 일이 있었나?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다. 잠시 후 대통령은 밖으로 나가 예정된 기념식수를 한 뒤 헬리콥터로 향했다. 헬기 동승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 장관은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다가 헬기 문 밖에까지 전송하게 됐다. 헬기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을 보더니 왜 안 타나? 라고 했다. 행사 후 KBS 직원들과 동네 유지들을 모시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김 장관은 대통령의 최근에 헬기로 뛰어올랐다. 먼지를 일으키며 1호기가 이륙했다. 뒤따라 이륙을 시도하던 2호기는 엔진 고장을 일으켜 주저앉고 말았다. 약 30분 동안 2호기는 KBS 중계소 앞뜰에서 긴급 수리를 해야 했다. 먼저 이륙한 1호기는 1시간 전에 행사를 치렀던 삽교천 방조제 부근 상공으로 비행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무슨 생각에 골몰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아래를 내려다보며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김 장관이 귀를 기울여도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서 계속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 장관에게 얼굴을 돌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김 장관이 머뭇거리자 박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도고 호텔 앞마당에 공군 1호기가 착륙한 것은 12시 40분이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좁은 공간에서 바람과 먼지가 휘말려 올랐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사슴 사육장에서는 헬기 소리에 놀란 새끼 밴 사슴 한 마리가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죽었다. 이딴 사고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도고호텔 2층 회의실에서는 오찬이 있었다. 대통령의 좌석은 맨 끝에 독상 차림으로 마련돼 외딴 섬처럼 느끼게 되어 있었다. 그 좌우로 길다란 탁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손수익 충남지사 등 17명이 앉았다. 예전에는 대통령과의 오찬 석상에서 비서관들은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면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으곤 했다. 웃음도 있었고 농담과 재담이 넘치곤 했다. 그날 김성진 장관은 딱딱하게 말라버린 가랑잎 같은 존재들만이 대통령을 저 멀리 쳐다보면서 밥술만 뜨는 참으로 한심하고 송구스러운 점심으로 기억했다. 농담은 대통령이 주로 했다. 대통령은 김원기 장관이 뜻밖의 중공식장에 나타나 이상하게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당진이 제 고향입니다 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그렇군 이라고 가볍게 받으면서 농담조로 이런 말도 했다. 이일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쌀값을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농수산부 장관이 되자 추곡 수매가를 올리자고 하는데 입장이 바뀌면 모두 그렇게 되는 건가. 박 대통령은 또 7일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리카뉴 수상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수상이 그러는데 공산당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죽든지 적을 죽이든지 하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야. 어중간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찬을 마친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도고 호텔을 이륙한 것은 오후 1시 50분쯤이었다. 박정희는 기장에게 아산만 쪽으로 가 현충사 상공을 한번 돌게 했다. 그는 고민이 있으면 이곳에 들러 충무공 이순신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곤 했다. 박정희가 이순신에 대하여 동병상련을 느꼈던 부분은 당대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역사의 짐을 고독하게 지고 가야 했던 사람으로서의 공감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 상공에 와서도 한 바퀴를 돌도록 했다. 박정희는 가끔 국토개발 현장을 시찰하면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한반도란 화폭에다가 가장 큰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기록될 박정희는 6.25 동란의 폐허 위에서 불사조처럼 솟아나 그의 시대의 세계적 대도시가 된 콘크리트 정글을 대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다리들을 가리키면서 다리가 참 많군 하며 새삼 감탄하기도 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쯤 대통령이 탄 헬기는 청와대에 착륙했다. 수석 비서관들을 태운 2호기가 먼저 도착하여 착륙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내렸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본관 1층 대통령 집무실까지 수행한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천병득 수행과장에게 대통령은 수고했으니 쉬어 라고 했다. 화창한 가을날에 농촌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는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았다. 열흘 전에 터졌던 부마 사태와 아직도 골치를 썩이고 있는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 뒤의 신민당 사태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도시에서 짜증난 것을 농촌에서 상당히 푼 셈이었다. 오전에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날의 오후에는 청와대에 머무는 것이 대통령의 습관이었다. 차지철 실장도 대통령의 이런 습관을 익히 알고 있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부하들에게 수고했어, 쉬어라고 했다. 오후 4시쯤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실장실에서 차지철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인터폰이 울렸다. 짧은 대화 끝에 전화기를 놓은 차 실장은 부관에게 정보부장을 대라고 했다. 김재규 부장에게 짤막한 통보를 한 뒤에 그는 천병득 과장과 경호원들을 불러 경호 준비를 시켰다. 차 실장은 오늘은 좀 쉬시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 62세의 건강한 호라비 박정희는 이날의 농촌 나들이로 고양된 기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청와대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오후 6시에 그가 2층 내실로 물러나면 거기에는 너무 넓은 침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방울이란 이름을 가진 스피츠 한 마리와 가려움을 긁어줄 효자손뿐이었으니